안녕하세요. 언어조열사 우정수입니다. 참새TV와 함께 언어와 말 발달의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언어 발달상의 순서와 또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를 보시고 오늘 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48개월에서 72개월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조음과 공명, 그리고 유창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케이스들은 이미 언어 발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언어 지연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8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조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언어 발달에서 알아본 것과 비슷한 순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자음 발달 순서를 살펴보고 그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가 한국어 자음 발달 순서인데요. 딱 봐도 되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단순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만 3세, 36개월 이후의 아동들은 비읍, 쌍비읍, 피읍 소리, 미음, 니은, 이응 소리를 정확하게 조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미 36개월 경도에는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음 소리들이 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출현한다는 것은 모든 아동이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옹알이 중에 혹은 단어를 사용하는 중에 이런 소리들이 조금 부정확할지라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48개월이 지나서 만 4세가 되게 되면 디귿, 쌍디귿, 티귿 소리까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 5세 이후가 되면 지읒, 쌍지읒, 치읒, 그리고 기역, 쌍기역, 키역 소리까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 6세 이후가 되면 시읒, 리을까지 해서 만 6세 아동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모음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발달 과정 상에 이제 이상이 있게 되면 저희가 조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조음 치료는 쉽게 말해서 발음을 치료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발음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48개월 이후에 혹은 54개월 그 정도 안에서 발음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이를 좀 정해놓은 것은 모든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운동 능력이나 집중력 등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료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8개월 이상은 되어야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임상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런 나이를 좀 정했고요. 또 아이들이 발음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소리나 발음을 듣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 또한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48개월 이전에는 소리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직은 미숙한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일찍 조음 치료를 했을 때 오히려 자연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발음을 중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발음 치료를, 조음 치료를 꼭 해야 하는 또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만 4세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만 4세가 넘은 아동이 비읍 계열의 소리나 디귿 계열 소리 또는 미음, 니은, 이응 소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밑에 보시는 예처럼 바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지라고 말한다든가 토끼라고 말해야 되는데 옥기 혹은 나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무해서 니은을
미음으로 바꿔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있다면은 아동들이 좋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떤 신호가 됩니다. 또 다음으로는 만 5세 이후에 또 지읒 계열의 소리나 기역 계열의 소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역시 좋음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또 예를 보면은 자동차의 지읒 소리를 다동타라고 해서 지읒을 디귿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 가방이라는 소리를 바방이라고 해서 기역을 비읍으로 바꿔서 말할 때, 또 코끼리라는 소리를 꽃기이라고 해서 키역을 쌍기역으로 바꿔서 말할 때, 이럴 때 좀 좋음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좋음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밑에 써드린 예들은 실제로 좋음 검사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오류를 예로 들어드린 건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세 이후에는 시옷하고 리을이 정확하게 발음이 돼야 하는 시기인데요. 사탕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타탕, 이렇게 해서 시옷을 디귿으로 대체하거나,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머이 해서 리를 완전히 빼고 말하거나, 이런 오류가 있을 때 저희는 좋음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에 상관없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두 번째 레드 플래그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는 분명히 48개월 이후에 좀 좋음 치료를 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꼭 48개월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좋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음 오류들의 형태를 좀 써봤는데요. 이제 좋음 오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나쁜 것이 생략입니다. 그래서 가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방해서 기역을 완전히 빼고 말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오류의 형태입니다. 또 그 다음은 대치라고 해서 가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방, 이렇게 해서 기역을 다른 소리로 바꿀 때 이런 것을 대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좀 심각한 경우고요. 가장 경미한 경우가 약간 그 소리로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하탕 하면은 제가 시옷을 막 발음을 너무 안 해서 시옷자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하지만 정확한 시옷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소리로 들리지만 역시 그 정확한 소리는 아닐 때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도 별로 보면 생략이 가장 나쁘고 대치, 왜곡이 가장 경미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만 3살 미만의 좋음 치료를 고려한다면 아동이 전반적으로 모든 자음 소리를 다 빼고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제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은 한국어의 자음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전반적으로 좋음 발동이 너무 안 됐을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또 좋음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가 와! 이렇게 하면 엄마 사과조인데 이제 사실 엄마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 정상의 언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말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길게 말했을 경우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막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동은 입을 계속 다물게 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좋음 오류가 있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일찍 좋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좋음의 문제가 언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발음이 너무 나쁘니까 아까 말했듯이 점점 말을 안 하게 돼서 아이가 표현 언어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 표현 언어 지연이라고 썼을 때는 이해하는 언어는 정상인데 표현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발음의 문제로 표현 언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두 번째는 설소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이나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설소대라는 것은 혀와 그 혀 안쪽의 부분을 연결해주는 작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혀가 짧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실은 이 근육이 이 설소대가 다른 사람보다 두껍거나 길었을 때 혀가 짧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배울 때 되게 헷갈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짧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해부를 보면
이 설소대가 남들보다 길고 두꺼우면 혀를 올릴 때 이 밑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혀를 잘 올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니은, 디귿, 지읒, 지읒, 시읒, 리을 소리를 낼 때 부정확한 발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비인후과 가서 간단하게 어렸을 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이걸 모르고 지나가셨다가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언어치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설소대에 문제가 있어서 또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이에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설소대에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니은이나 디귿, 지읒, 시읒 등을 발음할 때 이빨 사이에 혀를 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 자, 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들었을 때는 니은 소리로 들리네, 지읒 소리로 들리네 해서 부모님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은 소리를 잘 들리는데 이걸 왜 바꿔야 되지? 라는 고민도 저도 학생 때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아동들이 단어 정도의 수준에서 조음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긴 문장을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혀를 끼고 말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발음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어눌한 발음으로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혀를 끼고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혀를 반복적으로 이런 단어들에서 이런 소리들에서 끼게 되면 아동이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 있다면은 빨리 조음 치료를 받거나 또 이게 수술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혀를 끼고 말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클 경우에 이게 혀를 밀어서 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빨 사이에 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도나 아데노이드는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시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목구멍을 들여다보시면 하트 모양, 엉덩이 모양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 있는데 여기쯤에 이 목 뒤쪽에 이렇게 울룩불룩한 근육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편도가 클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아데노이드가 클 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또 언어재활사를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예외적으로 조음 치료를 나이에 상관없이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소대의 문제나 아데노이드, 편도의 문제가 있다면 언어치료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사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작은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언어재활사랑 이런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너무 크거나 길지 않으면 안 잘라도 돼요. 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종합병원에서 몇 년간 일을 할 때 제 역할이 바로 이런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아이들 만나서 이게 수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제가 언어평가를 하고 recommendation,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는 일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생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 발달에 이런 조직적인, 구조적인 이상이 미치는 관계를 잘 생각해서 수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재활사와 함께 협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가셔서 이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신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그럼 설소대가 이제 잘렸으니까 조음에 문제가 없겠지, 혹은 이제 아데노이드를 잘랐으니까 이제 혀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치료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동들이 오랜 동안 습관적으로 혀를 많이 올리지 않고 혹은 이빨 사이에 끼고 발음을 해왔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제거가 된 후에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적 조치를 하시고 반드시 언어 치료를 하셔야 되고,
수술적 조치가 필요 없다면 바로 언어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길진 않은데 발음에는 영향이 좀 많아. 이런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시고 구조적인 이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또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언어 치료를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공명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48개월 이후라고 이제 좀 단서를 달았지만 공명의 문제는 사실 더 일찍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울리는 소리인데요. 1편을 보시면 제가 잠깐 공명 문제가 있는 경우 흉내를 냈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이 울리는 소리 중에 비성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 공명 문제가 있게 되고 그게 의사소통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리에서는 미음, 니은, 이응 소리를 낼 때 비성이 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 나, 앙 이렇게 하면 울리는 소리가 있죠. 근데 가, 다, 자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콧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흉내를 좀 냈던 것 같이 가라고 얘기할 때 가, 차, 차 이렇게 콧소리가 섞이게 되면은 저희가 들었을 때 발음이 이상하네, 목소리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 소리를 제외하고는 한국어에서는 비성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의 소리에서 과도한 비성이 날 때 저희는 과대 비성이라고 해서 공명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혹은 이것과 정반대로 과소비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미음, 니응, 이응을 얘기할 때 비성이 나야 되는데 나지 않는 겁니다. 과소비성은 제가 모델링 해드리기 조금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엄마, 엄마인데 엄마 이렇게 비성이 충분히 울리지 않았을 때 이것 또한 저희가 소리가 이상해, 발음이 이상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비성과 과소비성이 대표적인 공명 문제고요. 또 과대비성이 나면서 함께 과소비성이 이게 믹스돼서 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공명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것은 구순국의 파열일 때 가장 이제 공명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구순국의 파열은 태어날 때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48개월 이런 어떤 나이 제한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1세 정도의 구순국의 파열이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입술에 이렇게 명확하게 파열이 있거나 입천장에 봤을 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당연히 이제 콧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순국의 파열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일찍부터 수술을 좀 고려하게 되고요. 다음은 점막하 국의 파열인데요. 이것은 입천장을 봤을 때 겉으로는 근육이 파열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육 뒤에 뼈가 갈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검사가 발달돼서 이것도 어렸을 때 많이 걸러지는데요. 혹시 또 걸러지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공명 문제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근육 안쪽으로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찍 수술을 하고 또 언어 치료를 이미 1세, 2세에 시작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이미 병원에서 조치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있는 문제들이 주로 부모님들이 아동들이 말을 조금 길게 하는 48개월 정도에 좀 우리 아이가 목소리가 이상하네? 발음이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좀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구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콧소리가 안 나려면은 이제 말할 때 어디 딱 다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 문제가 좀 있어서 이 근육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과대비성 혹은 과소비성이 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별 이유가 없는데 또 과대비성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을 잘못해서 나는 경우고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늦게 공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한 후에 언어 치료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수술적 조치가 필요 없이 기능적인 문제라면 언어 치료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명 문제를 수정해 가면 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언어 치료실을 다니는 분들도 공명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다니신 분들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목소리 이상으로 생각하시거나 발음의 문제로 혹은 공명도 이상하고 발음도 나쁠 때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공명은 이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분명히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고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소리가 되게 답답하게 들려요. 좀 이상해요. 이런 보고를 좀 많이 하시고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발음이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아이가 혹시 공명 문제가 없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명 문제를 좀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치료하는 아동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중학생이고요. 처음 만났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이 아동이 처음 왔을 때 말을 했는데 제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공명 문제가 너무 심하고 또 발음도 공명 때문에 과대비성이 너무 심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아동이었는데요. 이 아동은 인지도 정상이었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인 기피가 심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년 언어 치료를 하고 나서 다행히도 늦은 나이였지만은 과대비성이 좀 줄어들었고 이제 병원을 가서 정기적으로 구조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비성치도 측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발음들도 다 나와서 지금은 사실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친구들도 조금 만날 수 있고 선생님과도 대화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 아동도 어렸을 때 언어 치료를 시도를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공명 문제를 치료하시는 치료사분이 발견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고칠 수 없나 보다 하면서 어머님이 이대로 방치를 하시다가 좀 나이가 늦어서 저를 좀 찾아오시게 됐던 경우인데요. 이만큼 너무나 이제 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아동인데도 공명 문제 하나만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서 사회와 단절되고 정말 이 아이가 너무나 똑똑하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6, 7년, 10년 정도의 시간을 집에서 그냥 혼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명 문제가 혹시 있다고 의심되시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혹은 언어재활사를 만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창성의 문제인데요. 유창성이라는 것은 저희는 보통 말더듬이라고 하는데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유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는 아동들을 종종 보시고 저희도 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긴장이 되니까 저도 말을 계속 더듬는 것들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치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아동들은 발달성 말더듬이라고 하는데요. 발달성 말더듬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문장도 길어지고 발음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높은 것을 수행할 때 이런 발달성 말더듬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갑자기 발음을 하게 되면 혹시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발음하게 되면 말을 더듬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더듬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을 수행할 때 말의 흐름이 막히면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혹은 유전적으로 부모님이나 또 형제 중에 이렇게 유전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감각 문제, 운동 문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말하게 될 것은 이 발달성 말더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더듬은 어떤 오류 형태가 있냐면 제일 흔한 것이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단어 반복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반복 자체를 얘는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음절 반복부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이렇게 해서 한 음절을 이렇게 더듬는 경우 음절 반복이고요. 또는 음소 반복이라고 해서
서라는 그 음절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시옷이라는 짧은 소리를 더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옷 소리를 반복하게 되고 주로 시옷처럼 연장이 되는 소리, 지읒, 시옷 같은 소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힘이 있는데요. 이 막힘부터는 굉장히 말더듬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서 저도 좀 흉내를 잘 내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발음을 하기 전에 아이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면서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로요. 엄마! 이렇게 침묵의 기관이 있고 입술도 좀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서 이런 경우를 막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연장은 길게 소리가 연장되다가 말이 나오는 경우로요. 엄마! 이렇게 제가 모델링을 정확하게는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비슷한 경우, 이렇게 연장이 돼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써드린 대로 음절 반복이 가장 경미한 경우이고요. 막힘이나 연장이 됐을 때는 아주 심각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 반복은 치료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아동이 말하는 단어를 계속 전부 다 더듬는다면 어제 내가 거기 갔었는데 이렇게 모든 단어가 반복이 되거나 반복의 횟수가 너무 많으면 이것도 역시 언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더듬 치료는 사실 이제 학령 전기에는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넌 말을 더듬으니까 뭐 연습해보자 이런 식으로 치료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이나 부모님의 태도 변화나 양육 태도 코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학령기 이후에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말더듬은 신기하게도 다른 언어의 어떤 결함과는 다르게 가령 발음이 나쁘면 너가 이게 좀 틀리니까 연습해보자. 뭐 공명이 나쁘면 너가 과대비성이 많이 나니까 좀 적게 내보자. 단어를 틀리면 이 단어 외워야 돼.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언어치료인데 신기하게도 말더듬은 아동이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고 학령 전기에 좀 지나갈 때는 인식시키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아동이 말을 더듬을 때 지금 고민이 되신다면 주의점이 좀 있는데요. 치료실을 가셔서 치료를 시작하셔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왜 자꾸 말 더듬니? 더듬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이렇게 더듬는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동을 다그치면 아동은 더 긴장을 해서 많이 더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저처럼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말더듬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말이 너무 빠르면 아동이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도 급히 말하느라고 말더듬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속도도 조절하셔야 되고 부모님 너무 지시적이거나 무섭게 혼내시거나 질문을 너무 많이 해도 아동들이 말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더듬이 증가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말더듬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아동이 말을 더듬으면 안아주신다든지 손을 꼭 잡아주신다든지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형태로 좀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고 꼭 전문가를 찾아서 평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을 더듬는다고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평가가 공식화된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말더듬이 나타나면 치료를 고려하게 이렇게 평가 결과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시면 빨리 평가를 받아보시길 정말 권해드리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말 더듬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성인기,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말 더듬의 완치라는 것은 없어요. 좀 덜 더듬는 것 뿐이지 어떤 때 조금 적게 나타나게 연습을 하는 거지 말 더듬은 성인기로 접어들면 완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증상이 시작됐을 때 빨리 오시면 굉장히 이제 쉽게 또 고쳐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기 치료가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쉽게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더듬이 있는 친구들 중에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직업 선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좀 조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48개월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조음, 공명, 유창성의 문제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겪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셔서 평가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3번째 시간 화용 문제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시간에도 꼭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